안녕하세요. 성신여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김덕진입니다. 국가고시 앞두고 스트레스 많으시죠? 예, 본 강의가 국시 준비하는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자, 순서는 이렇게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국가고시 기본 개요 알아보고요. 그리고 정신건강 간호, 지역사회 정신건강에 대한 개념을 간단히 살펴본 후에 본격적으로 정신질환 간호 파트로 넘어가겠는데요. 각 정신질환별로 기본 개념들을 내용을 정리하고 그리고 그 개념을 묻는 기본 문제를 몇 가지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그리고 여러 문제집에 출제되었던 국가고시 문제들을 정리해 놓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 문제집을 좀 중심으로 해서 제가 내용들을 정리를 했고 그리고 중간중간 최신 국가고시 출제 문항을 포함시켰습니다. 네, 국가고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8개 시험 교과목이고 295문항입니다. 그중에서 정신간호학은 2교시에 35문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 총점 60% 이상은 295문항 중에서 177문항 이상을 맞추셔야 되고요. 각 교과목별로는 정신간호학의 경우 35문항 중에 14문항, 40% 14문항을 맞추셔야 되는데 총점을 생각해 본다면 각 교과목별로 최소한 60점 이상, 70점 이상 아니 그냥 여러분들 다 만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총점 177점 그리고 각 교과목별로 40점 이상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정신건강 간호, 지역사회 정신건강 간호에 대한 기본 개념들을 정리해 봐야 되는데요. 요거는 개념을 하나하나 다 정리하기에는 시간 관계상, 좀 분량이, 그 상대적인 비중 대비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문제를 풀면서 바로 개념을 정리하도록 하겠는데요. 정신건강 간호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내용들에는 이러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신건강 간호의 개념적 모형, 예를 들면 정신분석 모형, 대인관계 모형, 의사소통 모형 이러한 것들이 있죠. 예, 그러한 모형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인간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상 행동들, 정신질환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치료적 인간관계에서는 그 단계별로 상호작용 전 단계, 또 상호작용 단계, 종결기 각 단계에 따라 간호사의 역할, 특성들이 나타나 있죠. 그런 것들을 구분하시면 되겠고, 또 치료적 의사소통은 치료적 의사소통 기술들을 각각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어떤 사례를 좀 주고 이 사례에서 간호사가 반응하고 있는 치료적 의사소통은 어떤 것인가 또는 비치료적 의사소통 수는 어떤 것인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방어 기전인데요. 치료적 의사소통과 함께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방어 기전. 인간의 방어 기전에 대해서도 매년 한 문제씩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지역사회 정신건강 간호, 또 정신건강 사업 이러한 것들이 또 점차 국가고시에 자주 등장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는 탈원화, 병원으로부터 벗어나서 지역사회에서 재통합되고 재활되고 회복되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제 그러한 개념에 따라 지역사회 정신건강 사업에 대한 문항도 간혹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신간호 모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정리하겠습니다. 떠오르는 대로 이야기하도록 하는 치료 기법과 꿈의 해석을 적용하는 정신간호 모형은 답은 정신분석 모형이죠.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모형인데 프로이드는 이상행동을 아동기 발달과 관련된 갈등의 부적절한 해결 경험에서 발생했다라고 보았습니다. 이때 자주 등장하는 용어들이 꿈 해석, 또 자유연상, 또 환자의 저항, 전이, 치료자의 역전이 이러한 용어들이 등장하죠. 또 다른 문제 풀어볼까요? 자기 존재에 대한 진정한 인식을 되찾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더불어 참 만남의 과정을 돕는 정신건강 간호의 이론적 모형은 무엇인가? 예,
자기 존재에 대한 이야기, 또 참 만남 이러한 단어들이 나오면 실존 모형입니다. 실존 모형. 예. 또 가운데 있는 문제, 요거는 최근에 또 최근 몇 년 내에 국가고시에서 사회적 모형이 또 출제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 운동의 기반이 되었으며 문화 그 자체가 정신질환을 정의하고 치료를 처방하고 대상자의 예후를 결정하는 데 유용하다는 정신건강 간호의 개념적 모형은 사회적 모형인데 사회적 모형에서 중요시하는 관점이 바로 문화예요. 문화적 차이에 따라 대상자의 행동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오른쪽에 요약되어 있는 것을 잠깐 볼까요? 정신분석 모형은 아까 위에서 다루었고요. 행동 모형에서는 행동 모형 또는 행동적 모형에서는 이상 행동은 보상하지 않고 생산적 행동을 간화시키는 간호 모형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 이상 행동들은 학습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습관화되었다, 학습되었다. 그래서 뭐 과거에 어린 시절에 정신분석에서 하는 어린 시절의 어떤 정신역동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학습된 이 행동을 어떻게 바꿔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강화시키는 거죠.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강화시키는 치료 방법입니다. 그래서 행동은 학습되었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 다음 사회 모형은 지금 문화라는 것, 또 그래서 그 문화적인 관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역사회 자원을 이용해서 사회와 환경 요인을 교정해가는 치료 기법을 적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각 모델별로 이상행동을 바라보는 관점, 그것이 바로 그 모델별로 이야기하는 이상행동의 원인이 되겠고 그 원인에 따라 치료 기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지지치료 모형을 보면 현재의 부적응적인 대처 방안을 교정해준다. 지지적인 심리적인 지지를 통해서 현재 어떤 부적응적인 정서적인 반응이나 이상 행동들을 건전한 방식으로 대처해 갈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지지치료 모형입니다. 다음은 치료적 인간관계의 단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심심치 않게 해마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국가고시 항상 한 문제씩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신입 간호사 김 씨는 정신과 병동으로 발령되었다는 소식을 받은 후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예민해져서 3일 동안 잠을 설치게 되었다. 일기를 쓰며 자기 탐색을 해보라는 조언을 들은 김 씨는 치료적 과정의 어떤 단계에 있는가? 김 간호사는 어때요? 자기 탐색을 한다. 자기 성찰을 한다. 이러한 것은 대상자를 만나기 전에, 관계가 형성되기 전에 자신에 대해 탐구하는 단계인 거죠. 그래서 상호작용 전 단계입니다. 오른쪽 설명을 보시면 자기 탐색 과정은 관계 형성 전 자신에 대한 탐구로 시작하고,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선입견 등을 사전에 미리 확인해 보는 거죠. 또 간호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에 대해서 탐구해보고 자기 분석도 해보고 또 대상자에게 유용할 만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수집하는 단계가 바로 상호작용 전 단계입니다. 아래 문제로 넘어가서 대상자와 간호사 모두 이별로 인한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과정을 학습하며 이때 대상자의 적응적 행동을 지지해 주어야 하는 치료적 관계의 단계는 이별이란 이야기가 나왔죠. 이별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이별을 하게 되면 대상자는 이제 독립적으로 생활에 나가야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러한 스트레스를 극복해가는 과정을 종결 단계에서 하게 됩니다. 종결 단계. 그래서 여기 정리가 좀 되어 있는 걸 보면 상호작용 전 단계는 아까 위에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 오리엔테이션 단계는 초기 단계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이 치료를 시작하면서 이 치료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치료를 통해서 서로 상호 지켜야 될 어떤 행동, 계약을 맺게 됩니다. 또 치료 목표를 설정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 활동 단계는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대처 기전을 개발하고 지지 자원 확보하고 문제를 해결해가는 단계이죠. 종결 단계는 목표가 달성되었는가
또 지금 현재까지 진행 상황은 어떠한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상호 평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간호사와 대상자 모두에게 스트레스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간호사는 대상자의 적응적 행동을 지지해주고, 그리고 예,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말 건강하게 이별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종결 단계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치료적 한계에서 간호사가 대상자의 저항을 극복하고 문제 행동 변화에 초점을 두는 단계는 활동 단계를 묻는 문제이죠. 최신 국시에서도 치료적 한계를 묻는 문항이 있었네요. 거의 매년 출제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면담, 치료적 의사소통에 대한 내용입니다. 면담 중 환자가 간호사에게 선생님의 말투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하였어요. 간호사가 제 말투의 어떤 부분이 그렇게 느끼게 하는지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하였다. 이때 간호사가 사용한 의사소통 기법은 대상자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좀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대충 이해하고 반응하는 것보다는 명확하게 이해해서 반응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대상자가 이야기하는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명료화입니다. 주 씨는 어제 외출 나가서 아빠랑 싸웠어요. 소리 지르고 욕하고 그랬어요. 제가 미쳤었나 봐요. 라고 말한다. 간호사의 치료적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대상자가 굉장히 지금 화가 나 있죠? 감정적으로 굉장히 업되어 있어요. 그럴 때 간호사는 매우 화가 났었나 보군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제가 어떻게 한 거예요? 대상자의 감정을 일단 반영해주고 있죠? 많이 화가 났군요. 라고 반영하고 있어요. 감정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 아빠랑 다툰 일 때문에 화가 났었구나 라고 공감을 해주고, 그리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라고 더 감정을 더 표현할 수 있도록, 더 이야기해 줄 수 있도록 어떤 일이 있었나요? 라고 관심을 보이면서 질문을 하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이제 의사소통 기법을 물어보는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이 반응에 대해서, 반응은 대체적으로 간호사는 일단 수용해주고, 대상자가 표현한 감정을 수용해주는 것, 그리고 감정 또는 생각을 반영해주는 것, 그리고 공감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이러한 것들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어기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방어기제도 매년 한 문항씩 나온다고 했었죠. 오 씨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과도하게 손을 씻는다. 오 씨와 동일한 방어기전을 사용하는 대상자는 과도하게 손을 씻는 것. 손을 씻는 것은 어떤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손을 씻는 것은요, 취소, 본인에게 불안을 주는 어떤 원인을 취소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행동을 취소하고 싶은 것, 또는 그 불쾌한 감정으로부터 격리하고 싶은 것, 떨어뜨리고 싶은 것, 그리고 반동으로 내 몸이 더러워졌을지도 몰라. 또는 나의 그 어떤 죄를 씻어내고 싶어. 그 잘못됐던 행동을 없었던 일로 할 수는 없으니 반대로 더 좋은 일을 더 많이 하겠어. 이러한 것이 이제 반동 형성이거든요. 그래서 노 씨는 미워하는 직장 상사에게 더욱 공손하고 극진하게 행동한다. 그러니까 반동적으로 그 미운 마음을 더 친절하고 공손하고 극진하게 대하는 태도로 보여주고 있죠. 반동 형성. 1번은 엄마한테 혼난 최고는 강아지를 괴롭힌다. 엄마한테 혼났는데 엄마한테 바로 화를 내거나 반항하지 못하니까 좀 더 약한 만만한 대상에게 화풀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에게 일어난 부정적인 감정을 강아지에게 옮겼다. displacement, 옮겼다. 그래서 전치이고요. 공격적 충동을 가진 김 씨는 성공한 권투 선수가 되었다. 요거는 자주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 아마 중고등학교 윤리 이런 데서도 나왔을 것 같은데 승화시켰다. 어떤 공격적 성향,
예, 누군가를 공격하고 싶고 부정적인 어떤 것들 그러한 것을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에너지를 분출하고 있죠.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소한 것 이것은 승화이고요. 행정고시를 준비하던 이 씨는 시험을 앞두고 손가락이 마비되었다. 예, 이거는 대표적인 신체, 정신적인 불안을 신체로 전환한 사례인 거죠. 전환장애에서도 이 전환방어기제 나왔었고요. 예, 요 상황 하나만 두고 본다면 전환의 방어기제를 사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얼마 전 췌장암을 진단받은 권 씨는 무표정한 얼굴로 췌장암의 병태 생리를 설명한다. 예, 췌장암 진단받으면 우린 보통의 경우에 어때요? 매우 당황하고 걱정하고 슬퍼하고 이런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이분은 그러한 감정적인 것을 어떻게 했어요? 억압한 거예요. 예, 억압하고 그리고 이것을 머리로 해석하는 그러한 지식화, 주지화 이러한 방어 기전을 쓰고 있어요. 이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두렵고 무섭고 싫은 거죠. 예, 그래서 애써 감정을 분리해 버렸어요. 감정을 격리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지식적인 면으로 주지화시키고 있는 방어 기전을 쓰고 있습니다. 아래 문제. 정신과 병동에 입원한 환자가 간호사가 저를 죽이려는 것 같아요 하며 진료를 거부했다. 환자가 사용한 방어 기전으로 옳은 것은 예, 저를 죽이려는 것 같아요. 예, 어떤 그 예, 환자가 본인이 받아들이기 힘든 충동, 욕구, 이러한 것들을 다른 데로 옮겼어요. 어디에 옮겼냐면 간호사에게 옮긴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잘못으로 시험을 잘 못 본 아이가 엄마 때문이다. 예, 내가 깜빡 잠깐 자고 일어나서 공부해야지 했는데 깜빡 잠이 들어서 아침에 깼어요. 자, 그러면 본인을 자책하게 되죠. 예, 그런데 그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그러니까 엄마 왜 안 깨워줬어? 하고 엄마한테 투사하는 것. 예, 이러한 이제 투사 방어 기전을 쓰게 되는데, 이 정신과 환자의 경우에도 본인이 받아들이기 힘든 어떤 부정적인 감정, 예, 공격적인 충동, 뭐 이러한 것을 간호사에게 옮겼어요. 그래서 투사, 프로젝션입니다. 예, 두 문제 더 풀어볼까요? 다음의 방어 기전 중 연결이 알맞은 것은 동에서 뺨 맞고 서에서 화풀이 한다. 전치. 예, 전치는 displacement. A에게 화가 났는데 그 화를 B로 옮긴다. 예, 그래서 전치였었죠. 예, 아까 투사는 뭐였나요? 나에게로 향하던 내 속에 어떤 불편한 것을 외부로 외부의 어떤 대상으로 예, 투사했다. 투사예요. 전치와 투사를 여러분들 많이 혼동하거든요. 전치는 A에서 B로 옮겼다. 이고요. 투사는 나에게로 향하는 부정적인 것을 외부 어떤 대상으로 옮겼다. 예, 그것이 이제 투사, 프로젝션입니다. 그 다음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대표적인 경우다. 요거는 해리성 정체성 장애에서 대표적인 예시로 나오죠. 예, 그때 사용하는 방어기제는 해리라는 방어기제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해리성 장애라고 이야기하죠. 또 3번 7개월 정도 살 수 있는 암 환자가 3년 후의 생활을 계획한다. 예, 본인이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부정하는 거죠. 예, 부정이라는 방어기제를 쓰고 있고요. 또 부정이라는 방어기제를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상황이 우리 알코올 중독, 또 여러 약물 중독. 저는 중독자가 아닙니다. 또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끊을 수 있어요. 저는 중독된 게 아니에요. 라고 부정하는 거. 이거 부정의 방어기제이고요. 그 다음 강간을 당한 여성이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하였다. 예, 본인이 받아들이기 힘든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 상황만 쏙 빼서 기억하지 못하는 것. 이것도 억압에 해당하는 방어기제입니다. 기억을 억압하는 거죠. 5번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이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과대평가한다. 예, 이것은 이상화에 해당하는 방어기전입니다. 아래 문제는 예, 가장 최신 올해 2023년 대비 국가고시에 실제로 대비가 아니고 2023년 국가고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의식적인 수준에서 작동하는 방어 기제는 예, 많은 방어 기제들이 무의식 수준에서 작동하죠. 그런데 억제는 의식 수준에서 내가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방어기제입니다. 깜깜한 밤거리를 갈 때 무서워요. 혼자 갈 때. 비까지 막 와요. 그럴 때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들은? 예, 좀 불안하죠. 불안한 그 마음을 억누르기 위해서 음악을 듣는다거나 또 뭐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 엄마에게 전화 걸어서 전화 통화를 하거나 뭐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거나 뭐 이렇게 그 불안한 마음을 예, 의도적으로 억제하려고 다른 행동들을 하죠. 예, 그때 사용되는 기제가 억제 방어 기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의식적인 수준에서 예, 작동한다, 억제, 요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정신건강 간호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 간호에서 3차 예방 수준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예, 먼저 1차, 2차, 3차를 구분해 봐야 되겠는데요. 1차 예방은 병에 걸리기 전에 원인 요소를 변화시킴으로써 질병 발생률을 낮추는 거다. 예, 여러 가지 예방 사업 중에서 질병을 예방한다.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업들에 해당합니다. 2차 예방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조기에 발견해서 빨리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조기에 확인하고 조기에 발견하고 그리고 유병 기간을 감소시키고 빨리 원래의 상태로 예, 치료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2차 예방입니다. 3차 예방은 3차 예방은 정신질환으로부터 생기는 어떤 결함, 또 사회 적응 장애, 부적응 이러한 것들을 줄이는 것. 한마디로 재활하는 것이죠. 재활. 정신 재활에 해당하는 것들이 대부분 3차 예방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실까요? 1번 만성조현병 환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한다. 예, 조현병으로 오랫동안 조현병으로 오랫동안 치료를 받고 회복 단계에 있는 대상자이죠. 이러한 대상자들이 예,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시키거나 또는 사회기술 훈련을 시키거나 하는 것들이 모두 3차 예방 수준에 해당하는 중재가 될 수 있습니다. 2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우울장애 선별 도구를 적용한다. 예, 이거는 우울 장애를 미리 발견하기 위한 것이죠. 미리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2차 예방. 또 3번 정서장애 환자에게 병원 내 치료적 환경을 제공한다. 예, 대상자에게 치료하는 것. 그래서 유병 기간을 줄이고 더 악화되는 것을 빨리 막아주는 그러한 치료를 조기 발견 그리고 치료를 잘 받도록 하는 것 다 2차 예방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2번, 3번은 2차 예방이고요. 4번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네, 이거는 이제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평상시에 스트레스를 관리함으로써 질병에 이완되지 않도록 하는 것, 정신건강 수준을 더 높여주는 것. 그래서 1차 예방에 해당하고요. 5번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 이거는 예, 많은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관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 상담 서비스, 힘든 일들을 그때그때 예, 힘든 일들을 상담받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 그래서 1차 예방에 해당합니다. 요거는 뭐 쉽게 잘 구분할 수 있겠죠? 다음 정신사회 재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퇴원을 계획 중인 양극성 장애 환자가 정신운동성 조절을 위해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다. 환자를 24시간 관리, 감독하며 여러 명의 대상자가 함께 살아가는 주거 서비스는 예, 24시간 동안 함께 생활하고 한마디로 함께 생활하는 공동 생활인 거죠. 그래서 공동생활 가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룹홈 또는 집단 가정이라고 표현합니다. 공동생활 가정, 가정을 꾸리는 거예요. 가장 구속적인 시설로 24시간 동안 감독을 받으며 여러 명의 대상자가 함께 생활한다. 예, 감독하고 구속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서 마치 뭔가 막 감시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지지하고 보호하면서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지만 그래도 24시간 누군가가 그래도 좀 관리해주는 그러한 형태를 집단가정, 공동생활 가정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공동거주센터, 중간치료소, 지정아파트, 위탁가정, 뭐 여러 가지 주거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요 집단가정, 공동생활가정이 가장 좀 대표적인 그 재활 서비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신과적 응급간호입니다. 여러 가지 위기 중재, 또 응급간호, 정신과적 응급 상황에는 자살 시도를 하는 대상자 또는 자살 위험성이 있는 대상자, 또 공격성이 있는 대상자, 그 다음에 뭐 알코올 금단 증상, 여러 가지 물질 금단 증상을 보이는 환자, 이러한 경우가 이제 응급간호에 해당되겠는데요. 예. 자, 첫 번째 문제는 자살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환자가 3년 전 아들과 함께 길을 건너던 중 사고로 아들이 사망하였다. 이후 아들이 없으면 살 이유가 없다며 자살 시도를 반복하여 입원하였다. 이 환자에게 자살 위험성 간호 진단을 내렸을 때 적절한 간호 중재는 무엇인가? 예, 자살 위험성에 대한 대상자와의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적으로 자살 생각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 요게 이제 정답인 경우.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요것이 답이고요. 대상자를 너무 자극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불안할 수도 있겠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질문한다. 또는 보기를 이렇게 내는 경우도 있어요. 자살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나요? 또는 지금 현재에도 자살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뭐 이런 질문들이 정답이 되는 거죠. 혼자 있게 두는 거 안 되겠고요. 또 비밀로 하겠다고 약속하는 것 또는 이러한 것은요. 비밀로 하는 것은 안 되죠. 왜냐하면 대상자를 즉각적으로 보호하고 안전대책을 세울 수 있으려면 가족에게도 알려야 되고 또 필요한 의료진들에게도 모두 알려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일상적인 반응으로 수용하는 것. 일상적인 반응이 어떤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죽어요. 저도 힘들어요. 저도 죽고 싶어요. 뭐 이러한 반응들, 그러한 것들은 다 비치료적 의사소통에 해당하죠. 그래서 자살 생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묻는 것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 아래 문제도 자살에 대한 암시를 하고 있는 대상자를 고르는 문제예요. 다음 중 간호사가 가장 먼저 중재해야 할 대상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환자, 살고 싶지 않아요 라고 자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암시를 하고 있죠. 물론 너무 우울해요, 아무도 절 사랑하지 않아요, 이러한 대상자들도 자살에 대한 위험이 없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있긴 하지만 가장 먼저 라는 단서가 달렸죠. 그래서 살고 싶지 않아요 라고 표현하고 있는 대상자, 이게 이제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그 다음 요 오른쪽에 있는 문제는 그 외에도 발달 단계별 발달 과업을 묻는 문제가 또 올해 2023년도에 출제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요. 에릭슨이 제시한 정신사회적 발달 단계에서 발달 과업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열등감을 경험하는 단계는 학령기. 학령기의 발달 과업은 뭐죠? 근면성이에요. 그래서 발달 과업에 달성하지 못할 경우 열등감을 경험하는 것, 학령기. 이것도 그러면 학령기 열등감만 기억할 것이 아니고 각 발달 단계별 과업과 그리고 달성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릭슨의 정신사회적 발달 단계 외에도 발달 이론이나 발달 이론가를 묻는 문항들이 최신 국가고시에 꾸준히 한두 문항씩 출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실까요? 정신성적 발달 단계 중 이성과의 관계에 집중하며 부모에 대한 의존과 부모로부터의 독립 사이에서 갈등을 가장 많이 느끼는 시기는? 프로이드의 정신성적 발달 단계 중 성기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다음, 인간의 정신심리적 발달 이론에서 타인과의 대인관계를 통해 성격이 형성된다고 한 이론가는? 설리반이죠. 설리반은 대인관계 이론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여러 발달, 정신사회 발달, 또 정신성적 발달, 대인관계 이론, 이러한 또 삐아제의 인지 발달,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정신건강 간호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정리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